멜서스가 인구론을 발표할 당시 1798년경에는 세계 인구가 10억 명을 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인구의 증가를 걱정하였습니다. 지금 세계 인구는 80억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는 멜서스가 괜한 걱정을 한 것이 아니고 이후 종자 개량과 농사 방법의 개선, 그리고 무엇보다 비료혁명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비료혁명이란 바로 질소비료의 개발이고, 그건 프리츠 하버가 공기 중의 질소와 수소를 고온고압에서 합성하는 방법을 개발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뒤로 아모니아를 바탕으로 질산아모닌과 극에다 이산화탄소를 고온에서 결합하여 우리들이 자주 쓰는 요소비료를 생산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더구나 요소비료 생산비는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 요즘은 아주 흔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도 이 요소를 비롯한 질소비료를 쓰기 전에는 퇴비를 만들어 썼는데, 양분 함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람의 분뇨나 동물의 분변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였습니다. 어른도 어린아이도 동네에서 놀다가 오줌이나 똥이 마려우면 곧장 집으로 달려왔죠. 당시로는 질 좋은 거름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작물만 영양 결핍이 있었던 건 아니고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엇보다 채식 중심이니 단백질 부족이 심하였죠. 우리들이 보신식품이라는 것이 바로 주변에서 쉽게 구하는 단백질이죠. 뱀을 비롯하여 개구리, 산짐승 등 비싼 돈 들이지 않고 섭취하는 것인데, 오늘날도 여기에 큰 보신약이 있는 줄 알고 섭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 비료 종류도 많고 작물에게 필요한 영양소도 많습니다만, 그래도 가장 많이 필요한 것은 NPK 3요소, 그 중에서도 더 많이 필요한 것은 질소비료, 그 중에서도 요소비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영양소 중에서 질소비료가 왜 중요하냐? 그건 바로 작물의 몸집을 불려주기 때문입니다. 일조건과는 관계도 없는 사람도 키를 키우는데, 식물의 키 크기는 일조량의 확보, 바로 생존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배추나 양배추, 시금치 같은 잎을 먹는 채소야 물어볼 것 없이 질소를 많이 필요로 하는 건 당연하지만, 감자 같은 열매를 얻는 작물도 초기에는 질소가 많이 필요합니다. 우선 감자가 튼튼하게 성장하여 잎이 많아야 그 잎에서 광합성을 하여 양분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감자와 같은 작물은 직접 켜보지 않아도 위의 겉물을 보면 감자의 수확량을 알 수 있습니다. 잎을 먹지 않고 열매만 먹는 박하 작물도 초기에는 덤불이 커져야 거기에 열매를 많이 열리니 당연히 초기에는 질소비료를 많이 주어야 합니다. 덩굴이 길게 뻗고 그 사이에도 개술이 마음껏 생겨나야 열매가 달릴 여지가 많아지니 당연히 열매를 더 많이 수확할 수 있는 바탕이 됩니다. 질소는 바로 세포 성장에 막대한 영향을 하니 잎을 먹는 작물뿐만 아니라 열매를 생산하는 작물도 초기에는 가장 필요한 영양소가 바로 질소입니다. 이건 채소뿐만 아니라 과일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잎이 있어야 거기에서 생산된 열매의 양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과일은 맛과 향, 색깔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초기에는 우거져야 합니다. 여기에 질소가 필요하죠. 뭐든지 크기만 해서는 안 되죠. 단단해지기도 해야죠. 과일 초기 비대에는 질소와 칼슘이 함께 필요합니다. 칼슘은 세포벽을 구성하는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배수가 잘 돼야 하는 작물은 급수가 더 많이 필요하듯이, 이처럼 세포가 크기만 해서는 안 되고 같이 따라다니는 영양소가 바로 칼슘입니다. 열매를 생산해도 남보다 더 커야 일단 높은 값을 받으니 질소비료를 땅에만 살포하는 것으로 충분히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질소비료를 연면시비하는데 함께 줘야 하는 것이 칼슘입니다. 그렇지만 질소와 칼슘을 함께 섞어 칠 수는 없죠. 이때 함께 섞어 칠 수 있는 것이 바로 질산칼슘입니다. 질산칼슘이 없어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로따로 치면 되니까요. 작물뿐만 아니라 잎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이 크면 더 비싼 값을 받는 배추도 무조건 질소만 많이 주면 안 되죠. 단단해지는 칼슘을 공급하지 않으면 결국은 다 버리게 되죠. 바로 석회결핍증입니다.
이처럼 크도록 원하는 작물에게는 크기 위한 영양 공급과 단단해진 영양 공급을 함께 해야 합니다. 땅에 공급하든지 아님 연면 시비를 하든 또 질산칼슘을 연면 시비하든 따로따로 공급하든 함께 신경을 써야 합니다. 칼슘 공급이 따르지 않으면 작물 자체도 장애를 일으키지만 병균이나 병충 후 표적이 되기도 합니다. 병균이나 해충은 질소를 무척 좋아합니다. 물론 작물이 크게 자란 데는 질소만 그 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산이나 칼리도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뿌리도 발달시키고 대사작용도 활발하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 주인공은 질소라 할 수 있습니다. 질소는 이동과 흡수가 빠르니 가장 먼저 작물에게 흡수되어집니다. 질소 비료를 주면 금방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장점이 단점이 된다고 이렇게 이동이 빠르다 보니 가장 먼저 토양에서 사라지는 것도 바로 질소입니다. 따라서 밑비료를 준 후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우비료로 질소를 줘야 하는 까닭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열매를 먹는 작물도 일단은 그물을 키워야 광합성할 공장이 많아지고 따라서 생산하는 광합성이 많으니 크고 많은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광합성 산물과 뿌리에서 흡수한 질소로 아미노산 또 그 아미노산에서 단백질 등 필요한 약물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계속 질소 비료를 중심으로 공급하면 얻고자 하는 열매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작물은 영양 생장이 우선입니다. 계속 자라기만 하죠. 질소를 계속 듬뿍 주면 열매를 맺으려 하지 않습니다. 호박도 참외도 열매를 달지 않고 덩굴만 키워나갑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질소는 계속 필요하지만 그 정도의 질소는 땅에서 필요만큼 공급받습니다. 이놈은 이동성이 좋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건물이 필요만큼 자랐는데도 계속 질소 비료를 공급하면 식물이야 좋아합니다. 식물은 옆의 식물보다 더 자라야 햇볕 선점을 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건 1년생 초본 식물보다 열의 사이 과수는 더합니다. 열매를 맺으려 하다가도 떨어뜨리고 새순을 마구 냅니다. 질소의 비중은 줄이고 인산의 칼리 시비를 늘려야 합니다. 일부러 주든 토양이 있는 것을 작물이 흡수하든 늦게까지 질소를 흡수한 작물의 열매는 맛도 없지만 저장성도 떨어지죠. 과수를 비롯한 양파, 마늘 다 그렇습니다. 어린 모종에서 성장할 때까지 절대적으로 질소가 필요한 배추와 같은 잎채소도 수확기 가까이 되어서는 질소 공급을 중단해야 맛과 저장성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얘기를 종합하면 작물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영양소는 많지만 그래도 월등히 필요한 것은 3요소인 NPK이며 그 중에서 질소가 대장격입니다. 질소는 다른 영양소보다 더 빨리 이동하고 흡수되므로 질소 효과가 가장 빨리 나타나며 그로 말미암아 토양에 빨리 사라지기 때문에 수시로 보충해 주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우비료 추비입니다. 다른 비료는 남아있어도 질소와 칼리는 사라지고 없어서 추비는 보통 질소와 칼리 중심입니다. 잎채소는 물론 열매작물도 우선 건강한 잎이 많아야 광합성 작용으로 양분을 생산할 수 있으므로 초기 성장에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영양소라 할 수 있습니다. 전 후기 어느 때라도 질소는 꼭 필요한 영양소이지만 그래도 후기에는 필요한 양이 적으며 수확기를 앞두고는 질소 공급을 중단해야 좋은 수확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